자, 안녕하세요. 이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3장 근대 이전 신분제와 사회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조선 후기의 신분제와 사회변동 시작해 볼게요. 자, 생각열기입니다. 공명첩이라는 것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공명첩은 관직 임명장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름 쓰는 곳이 비어 있죠. 그래서 공명입니다. 빌공자의 이름명자. 자, 그래서 관직 임명장을 이걸 구입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적으면 자신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명첩이 조선 후기 때 발급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동요라는 말은 막 크게 흔들리는 게 동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동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신분제가 크게 변화하고 양반층이 분화하다. 자, 오늘은 수업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필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분질서 변동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양반입니다. 양반은 그 수가 크게 늡니다. 자, 그러면서 양반 계층에도 위에 상류층 양반과 좀 몰락한 양반 이런 계층들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성공한 양반을 우리가 권반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가진 양반, 주로 이제 서울에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양반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권반들한테 밀려나서 지방 향촌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양반을 향반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몰락한 양반, 이걸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계층으로 분화가 되더라. 자, 그럼 본문 가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량도 늘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 질서가 막 변동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축적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납속이라든가 공명적 구입이라든가 족보 위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얻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납속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뭐 곡물이나 돈을 낸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뭐 재정이 부족할 때나 뭐 구호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럴 때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일정한 혜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신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납속은 국가가 이제 돈을 받고 신분을 파는 그런 행위가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명척 구입이에요. 이 관직 임명장인데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양반 신분을 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노비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 설명은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양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자 양반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권력을 가진 성공한 양반을 우리가 권반. 자, 이 본문 내용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양반을 향반, 그리고 몰락한 양반, 뭐 거의 일반 농민과 다름없는 수준의 생활을 했던 잔반, 이러한 양반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자, 우리 본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김홍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조선 후기 화가죠. 자, 이분이 그린 자리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양반이 돗자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농민들이 하는 그러한 노동을 양반들이 그 당시 하고 있다. 이게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인층이 성장하다. 이것도 역시 핵심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중인계층 가운데 서얼이라는 계층이 있다고 했죠. 이 서얼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첩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집단 상소를 통해서 신분 상승 움직임을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정조 때 가서는 이 정조가 만들었던 학술 연구기관이 있었죠. 규장각. 이 규장각의 검서관에 등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검서관의 의미 잠깐 살펴보면 규장각에서 일하는 실무 담당 관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서울 출신, 뭐 예를 들면 유득공이라든가 이덕무, 박재가, 서희수, 이분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 파트를 배울 때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니까 익혀두시고요. 이런 분들이 규장각 검소관에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직 중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역관이라든가 이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19세기에 집단 상소를 운동을 벌여서 신분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 뜻을 이루진 못했어요. 자, 하지만 이분들은 시사라는 어떤 문화예술 계통의 활동에 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중인층과 서울 신분의 사람들도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자, 서울은 집단 상소 운동을 펼쳤고요. 정조 때는 규장각 검소관으로 발탁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때는 기술직 증인들도 집단 상소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죠. 자, 대신 시사를 개최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사라는 것의 의미 잠깐 살펴볼게요. 자, 시를 짓고 즐기기 위해서 모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학 동호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유숙이 그린 수계도건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중인들이 모여서 중인 출신 문인들이 개최한 시사 모임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반 신분을 얻은 상민이 늘어나고 노비층이 줄어들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피지배 계층인 상민과 노비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요것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한 거 필기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민입니다. 자, 이 상민 계층은 누구보다 신분 상승 욕구가 컸겠죠. 분홍층도 있고 사상, 민간 상인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부를 축적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족보 위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자, 국가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바치는 계층이 이 상민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도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족한 국가 재정을 어디서 메꿔야 되느냐? 바로 노비 계층을 상민으로 양인으로 신분 상승시켜 줌으로써 납세를 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이 노비는 굉장히 차별 대우를 많이 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망을 치거나 군대에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양인 신분으로 상승하는 사람 경우도 많았는데, 자, 영조 때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의 것을 따른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는 자녀들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일천즉천에서 원칙을 완화하게 됩니다. 자, 순조 때는 아예 국가에서 소유한 노비죠. 공노비를 해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노비 해방 정책은 한마디로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민 중에서는 축적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을 얻어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납속, 공명적 구입, 족보 위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얻었더라도 어떤 최고 지배층으로 누릴 수 있는 위상이나 권리를 획득할 수는 없었겠죠. 자, 한편 이렇게 양반 신분으로 자꾸 상민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노비층의 경우 신분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도망을 치거나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군대에서 공을 세우거나 납속 등 합법적인 신분 상승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영조 때는 일천즉천을 완화시킨 노비 종모법이 정착되면서 노비의 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조 때는 6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양인 신분으로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울산 지역의 호족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신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을 보시면 연두색이 바로 양반 신분인데
18세기 전반에 비해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계속해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의 75%에 육박하는 그 양반이 과반수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상민의 숫자는 계속 어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비는 19세기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난 신분제의 동요다. 그리고 양반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향촌사회 질서가 변화하다. 이 제목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 보도록 할게요. 향촌 질서가 변동하는 모습. 우선 이제 향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향전은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 전기를 지배하던 향촌 질서의 그 중심 세력이 바로 기존 양반. 이들이 이제 조선 후기 오면 구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구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향반인데, 그러면 이제 신향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이들을 상대하는 세력이 신향인데, 이들은 원래 양반이 아니고요. 분홍 출신으로 양반 신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양반 신분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양들과 기존의 양반들인 구양이 서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요것을 향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에서 결국은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세력은 누구냐? 여러분들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구향도 신향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제3자인 수령 세력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양반들이 원래 유향소라든가 향회를 통해서 수령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러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 수령이 임의로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심화되게 되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19세기 세도 정치기의 농민 수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형 사이에 향전이 발생을 했죠. 자, 구향에 대한 개념 설명 나왔고요. 그리고 신향도 여기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대립 과정에서 수령들이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수령이 중심이 되는 관주도의 향촌 질서가 강화됐고, 이것은 이제 19세기의 향촌 사회에 대한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 심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정의 문란이 되겠죠. 자, 요거 좀 메모해 주시고요. 자, 본문 옆에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사진이죠. 진주 지역의 향안입니다. 이 향안이란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향안은 조선시대 각 지역에서 작성했던 명단이에요. 지방 사족들, 양반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입니다. 이 향안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신양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구양들은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향전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의 둘레길을 보시면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와 그리고 여성의 지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선 전기만 해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모 양측의 혈연관계가 동등하게, 남녀가 동등하게 중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점차 보급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 중심, 맏아들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산상속이라든가 제사, 이거 다 맏아들이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양자를 드리는 것도 일반화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요, 정절을 강조하게 되고요. 재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반 사족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한다든가, 서원을 건립한다든가, 뭐 사후, 요거 사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신의 가문의 조상들을 모시는 그러한 기관이 이제 사후나 사당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가문의 활동을 강화하고, 같은 성씨들끼리 또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걸 동정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을들이 형성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조선 후기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농민봉기의 기운이 들불처럼 번져가다.
자, 이 제목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본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세도 정책이죠. 삼정이 문란해지고요. 수탈이 심해집니다. 수령과 향리의 수탈이 심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처음에 농민들은 뭐 관청에 가서 청을 하거나, 자, 사또에게 억울한 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벽서를 붙이거나, 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이거나 그리고 급기야 봉기를 일으키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겠죠. 농민 봉기.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봉기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1811년 평안도에서 발생했던 홍경래난입니다. 이 홍경래는 이분 자체는 농민은 아니고요. 몰락 양반 출신입니다. 잔반 출신. 네, 이제 평안도 지역의 양반이었죠. 자, 이분이 이 지역에 대한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 차별, 이것에 대한 불만과 또 그 당시 세도 정권에서의 수탈,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이 평안도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홍경래난,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원인이 두 가지였다. 지역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5개월 만에 관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이 홍경래난은 이후에 여러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62년에는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봉기였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거의 70여 곳에 달하는 전국적인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시작점이 됐던 봉기가 진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를 포함해서 전국에 70여 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술년에 있었던 농민 봉기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을까요? 우선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한다거나, 자, 잘못된 일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몰래 파견하는 그러한 관리를 암행어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이 안핵사는 농민봉기가 발생했던 지역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임시관직을 안핵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자, 이러한 정책들이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바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그 당시 세도 가문들의 횡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사회사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